안녕하세요. 양희원영입니다. 네, 제가 토론문을 제출을 못했는데요. 제가 장기 해외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시차 적응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작성하다가 다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파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 김선명 교무님께서 앞서서 여러 가지 폭넓게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토론문 제목도 쓴 게 있는데요. 종전시대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핵폐기물이란 내용으로 썼습니다. 이 내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방사능 관련 관리 상황을 좀 보고 제가 오면서, 물론 이번에 대기오염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다녀오긴 했는데, 미국의 환경청은 대기오염, 대기질 관리하는 것과 그 방사능 관리하는 쪽이 같은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보면서 마침 우리나라에 라돈 침대 사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 정부 또는 원자력 규제기관과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전시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핵폐기물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미국이 이제 북한에게 요구하는 핵폐기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발사체, 그러니까 장거리 1000km 이상을 가는 발사체가 위협적인 거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은 발사체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남한과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무기도 폐기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폐기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발사체는 폐기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이죠. 근데 핵물질 폐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핵물질은 핵무기의 연료인데, 이 핵물질은 플루토늄하고 농축 우라늄 두 가지가 있고, 농축 우라늄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원심 분리기나 레이저는 이제 극소량 가지고 많이 하는 기술이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농축을 하는 농축 우라늄이 있고, 그리고 플루토늄은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핵무기의 원료이죠. 농축 우라늄은 우라늄이 없으면 만들 수 없지만 플루토늄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플루토늄은 없애도 사용 해결료가 있으면 언제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사용 해결료는 원자로 해결료를 넣어서 원자로를 가동하면 언제든 또 만들어집니다. 결국 북한의 진정한 핵폐기를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기존의 핵무기에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핵물질을 없애는 것과 함께 사용 해결료와 원자로가 없어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그 핵무기의 연료인 플루토늄을 만든 그 원자로는 어떤 원자로냐? 30메가와트급짜리 원자로인 거죠. 그걸 이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그 북한이 요구한 것과 똑같은 기준을 남한에 적용을 한다면 남한에는 24개의 원자로가 운용 중이고, 그리고 최신의 원자로는 1400메가와트짜리로 훨씬 더 큰 거죠. 그만큼 사용 해결료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된 고리 1호기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쌓인 사용 해결료가 15,000톤이나 있고, 여기에 플루토늄 함량은 1% 정도니까 남한에는 150톤의 플루토늄이 있는 셈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약 10kg 정도면 되거든요. 8kg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한은 현재 15,000개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함유된 사용 해결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개 원전이 여전히 이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매년 750톤의 사용 해결료가 더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5개의 원전이 더 가동되면은 발생하는 사용 해결료의 양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이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연구에도 여전히 세금을 투여하고 있는데, 매년 1천억 원씩 들어가던 비용을 올해부터는 이제 400원대로 깎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사용 해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기술 연구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다가 우리가 핵폐기를 요구하는 그 똑같은 잣대로 만약에 남한에 적용을 했을 때,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을 전력 사용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가운데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북한에는 핵물질도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겠냐는 거죠. 형평성상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전시대나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할 때
남한에서의 그 핵폐기물 특히 사용 해결료 재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저는 분명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방사능 관리에 대한 그 정책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여기는 보니까 주정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청, 우리로 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핵규제위원회라고 그러죠. 뉴클리어 레귤레이션 커미티라는 핵규제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 그리고 그 건강 관련한 부서, 에너지 관련한 부서 등 그리고 국방부 등 여러 부서에서 방사능 관련한 안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사능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관련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Communicating Radiation Risk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Q&A가 있거든요. 질문 응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뭐냐면 How much radiation is saf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이 방사능이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제 답이 노골적으로 딱 나옵니다. There is no known safe amount of radi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양도 안전한 방사능 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진 건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The current body of scientific knowledge tells us this. 이거는 현재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We always assume the less radiation is better. 더 낮은 레디에이션일수록 더 좋은 거다.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정부 기관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이 가장 정확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처럼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분명히 과학에 근거한 정부기관에서의 얘기는 기준치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관리 기준치이지 건강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안전한 양의 방사능 양이라고 알려진 건 없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있냐면 암 발생 위험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방사선량, 그거의 노출 정도에 따른 암의 위험도, 이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리니어 LNT 모델 있잖아요. 리니어 노 스레시홀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역치가 없는 선형 모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과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량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규제기관이 이런 생각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시행되는 정책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진 나돈 침대건도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반성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2012년에 불과 5, 6년 전에 음이온 벽지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생활방사능 제품을 관리한다고 해서 생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법을 제정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법에서 허점이 있었던 거고 그 허점을 미처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온 제품이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천연 방사성 물질이든 인공 방사성 물질이든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런 방사성 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정책이 도입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맨살에 닿는 또는 호흡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생활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천연 방사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전히 기준치 타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자나이트라고 하는 사실은 히토류 금속들을
그러니까 추출하고 남은 쓰레기 같은 그 광물질인데 그걸 수입까지 해가지고 음이온 물질이라고 하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9점 몇 미리 9mC 이상 이렇게 그 피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환경청에 있는 이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이런 사건이 있다. 9mC 이상 됐는데 이게 뭐 기준치 이상이니 이하니 이런 논란이 있다. 당신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안전한 기준치를 말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기준치는 뭐냐면 10,000명 중에서 1명이 암에 걸릴 기준치를 자기 기준치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치 자체가 10,000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못하더라도 1,000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 나라에서 그렇게 됐으면 그거는 100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치는 10,000명 중에 1명은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관리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라돈 침투 사건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과 과학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가 여기에 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너무 싸늘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연구원에서 여러 연구들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는 연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연구에서의 우리가 얻는 국가적 이익, 공공의 이익이 분명히 있겠죠. 엑스레이 찍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발목을 다쳤어요. 엑스레이 찍히고 싶지 않지만 찍어야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발목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이 되는 그 위험보다 엑스레이를 찍는 위험이 좀 더 작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고 지역의 선택일 수 있고 공공의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결국은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부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여기에서의 위험이 과연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 공공의 위험을 받아들일 만큼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공공성이 있는 그런 연구이냐 아니냐를 그리고 이익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공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전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선택인 거고 그렇게 이 토론들이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